그 이름이 붙기만 하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스마트폰 가격도 요금제도 비싸지는 5G. 당연히 3G보다는 4G가, 4G보다는 5G가 좋겠거니 하고 5G 핸드폰, 5G 요금제를 선택하려고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5G는 사기라느니 진짜 5G는 28GHz인지 하는 주파수를 반납했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식들이 오고 가다 중국 기업 화웨이가 28GHz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G, 3G, 4G, LTE 하는 이동통신 기술의 역사를 세대별로 살펴보고 5G는 왜 생각만큼 빠르지 않은지, 진정한 5G라는 28GHz 주파수가 놓인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동통신은 이동 중인 사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선 통신 기술,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예이죠. 무선 통신이란 말 그대로 선 없이 각종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집마다 있었던 꼬불거리는 돼지꼬리선이 달린 유선전화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일가정 1유선전화가 보급되기 전에는 수동교환기, 즉 사람이 손수 전화선을 연결해 주어야만 전화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국 방방곡곡 기지국이 세워지고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전화기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분인 양 하루 중 가장 오래 지니고 있는 기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유선의 제약 없이 핸드폰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 다른 기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수동으로 전화선을 바꿔주는 것만으론 적절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유선 통신은 출발지의 신호가 선을 타고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만이지만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통신한다는 것이 전파를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이 전파는 마치 FM 라디오의 특정 주파수에서만 특정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것과 같이 무선 통신을 위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모든 사람들이 신호를 마구마구 쏘아주기 때문에 전화 교환원이 아닌 여기에서 저기로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즉 여러 사용자나 장치들 간에 제한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전달하다 보니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위한 규칙으로서 시간 주파수 공간, 코드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각 신호들이 어떻게 할당받아 전송되는지를 구현하는 다중접속 기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공기 중으로 전달되다 보니 다수의 신호들을 식별하고 구별하고 또 정확히 해독하기 위하여 채널 코딩, 변조, 주파수 분할 다중 신호 처리, 그리고 해독을 구현하는 신호 구별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4G니 5G 하는 것들은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낮은 지연으로 즉각 반응하는 통신을 위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다중 접속과 신호 구별을 할까를 정한 통신 규격과 표준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통신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규격을 합의하여 정하게 되면 이 규칙에 따라 스마트폰을 만들고 통신칩을 만들고 기지국을 만드는 형태로 하여 누가 만들어도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여기서 5G의 G는 Generation, 세대의 의미로 5G는 Fifth Generation, 즉 5번째 세대 이동통신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3G와 4G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세대 이동통신 방식이죠. 80년대 상용화된 1G의 경우 0과 1을 전달하는 디지털 통신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신호를 연속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아날로그 통신만 가능했고, 당시에는 무선으로 통화한다는 게 혁신적이긴 하였지만 음성 통화만 가능하고 이미지를 보내고 받거나 인터넷 하는 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는데요. 그 규격도 국가마다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해외 로밍에 제약이 있어 사장된 통신 방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벽돌폰이 1G 핸드폰이죠. 그러다 90년대에 들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어 전송하는 디지털 통신 방식을 채용하게 되며 드디어 문자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러한 2G 시절까지만 해도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요금 폭탄을 맞을 일로, 어쩌다가 네이트 버튼을 잘못 눌러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껐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통신 시대를 연 것은 3G 국제 표준으로는 IMT 2000 시절부터인데요. 뉴스든 검색이든 핸드폰만 키면 가능해진 때가 바로 이때부터이죠. 여기서 가능하다란 able, disable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불편함 없이 적절한 가격으로 그리고 덜 위험하게 그러한 서비스들,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즉 2G보다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 유동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을 더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G에서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은 유럽 국가 중심의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WCDMA와 북미 중심의 CDMA 2000으로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CDMA란 앞서 말한 다중 접속과 신호 구별을 위한 방식 중 하나로 2G 때부터 적용된 방식인데요. 예컨대 콘서트를 참여하는 팬들은 하나의 커다란 콘서트장에 앉아 있지만 최애 가수의 고유 색깔로 된 응원봉을 하나씩 들고 있죠. 콘서트를 하는 가수들은 그 응원봉의 색깔을 보고 자신의 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CDMA의 경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각 사용자의 신호에 고유한 코드인 노이즈를 섞어 일종의 암호화가 된 채로 전송되고 또 다른 신호와 구분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수의 색과 구분되면서 내 가수임을 알아봐야 하는 응원봉의 색이 무한하기 어렵듯 고유한 코드 또한 무한히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는 일은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이에 퀄컴은 동일한 신호에다 GPS로부터 수신하는 절대 시간을 붙여 각 기지국 신호를 구분해내는 방식을 고안해 특허를 냈고 상당한 로열티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CDMA를 사용한다는 것은 GPS 위성으로부터 GPS 신호를 수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에 GPS 위성을 보유하지 않던 나라들에게는 조금 꺼려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협의된 WCDMA 방식에서는 앞선 퀄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512개의 고유 코드로 전 세계의 기지국을 구분하였는데 512개만으로 가능한지 고개가 가우뚱하시겠으나 예컨대 거리가 먼 기지국 간의 코드를 중복으로 사용해도 혼선이 없는 점 등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었죠. 그러나 핸드폰이 기지국 신호를 찾기 위해 하나의 코드만을 찾으면 됐던 CDMA와는 달리 WCDMA는 512개를 검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WCDMA를 지원하는 핸드폰은 이러한 코드를 빨리 검색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기지국 신호를 찾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콘서트장의 각 구역을 그룹화하고 어느 그룹에 어느 팬들이 있는지 사전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WCDMA에 W, 와이드밴드가 함축하듯 WCDMA는 CDMA보다 더 넓은 대역폭을 이용하는데요. 발전된 형태의 CDMA인 CDMA 2000은 1.25MHz의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여 최대 2.4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지만 WCDMA는 5MHz의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최대 14.4Mbps의 전송 속도까지 지원하게 되었죠. 참고로 최대 전송 속도는 이론적 수치이긴 하지만 같은 CDMA 2000 WCDMA라 해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G 때 데이터 전송 속도는 정말 빨라봐야 수십 kbps 수준이었기에 수십 배 빠른 3G 서비스의 상용화와 함께 대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소하지만 대용량 메시지, 사진 등을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MMS 전송이 가능하게 된 것도 이 3G 때이죠. 3G가 상용화된 지 언 10여년, 아이폰을 필두로 스마트폰들이 서서히 대중화되던 시기에 다음 세대 이동통신인 4G 또한 09년도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4G와 함께 혼용되었던 것이 Long-Term Evolution LTE입니다. 국제 표준으론 IMT Advanced의 시절인데 우리에게는 4G = LTE로 인식되긴 하지만 LTE는 사실 3GPP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정한 4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무선통신 기술의 이름입니다. 유엔사나 국제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4G 이동통신의 표준이 되기 위하여 고속 이동 중 100Mbps를 지원할 것, 정지 상태에서 1GBps를 지원할 것, 주파수 대역폭 5에서 20MHz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초기 LTE 기술조차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도 하고 그 기준이 상당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3G에 비해 충분히 향상된 수행 능력과 수용량을 제공하는 3G 기술을 포함한다고 4G의 기준을 이후에는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 LTE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다중 접속 기술의 CDMA가 아닌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OFDMA를 적용하였다는 점과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MIMO를 지원하게 된 점입니다. OFDMA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여럿이서 간섭 없이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하나의 콘서트장을 생각해 볼 때 프리퀀시 축의 단위를 하나의 열로 하여 각 팬덤마다 하나의 열을 할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어느 팬덤의 자리가 모자라고 어느 팬덤은 자리가 넘쳐나며 원하는 가수를 더 잘 보기 위한 최적의 열이 어딘지와 상관없이 고정된 열에만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콘서트장 좌석을 플렉서블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주파수 대역을 각각 서브 캐리어 또는 부반송파라 불리는 세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OFDMA
FDMA 방식은 이에 더하여 그렇게 나누어진 세부 주파수 대역을 그보다 작은 리소스 단위로 나누어 사용자별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 단위를 프리퀀시와 타임에 유연하게 할당함으로써 동일한 세부 주파수 대역을 여럿이서 필요한 만큼 병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림의 UE1은 스마트폰을 표기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 한 사용자가 여러 프리퀀시와 타임의 영역에 할당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세부 주파수 대역 간에는 직교, orthogonal이라는 특징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는 서로 다른 신호들이 왔을 때 수학적으로 간섭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 통신 품질이 더욱 좋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조 아이돌 그룹이 공연하는 콘서트장에서 만약 하나의 스탠딩 마이크를 공유하고 콘서트장 전체에 단 하나의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아이돌의 노래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텐데요. 5인조가 각각 마이크를 가지고 콘서트장 이곳저곳에도 스피커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듯 무선 통신에서도 이를 적용한 것이 마이모 기술이죠. 기주국과 핸드폰 각각에서 한 개의 안테나가 아닌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늘어난 안테나 수에 비례한 용량과 빠른 속도로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5인조 가수가 서로 다른 마이크를 이용하지만 스피커에선 하나의 화음으로 들리는 것처럼 송신단은 서로 다른 안테나를 이용해 각각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단은 서로 다른 안테나가 수신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원래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3G보다 상당히 진보하고 빨라진 4G도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점차 어려워졌는데요. 안배공학 구독, 안배공학 영상 보기, 안배공학 영상 더 큰 화면에서 더 좋은 해상도로 보기 등등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지고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IoT 등등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필요한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대 속에 등장한 5G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최대 전송속도 20GBps, 즉 LTE가 지원해야 혹은 지원했어야 하는 최대 속도 1GBps에 20배까지 향상된 전송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이러한 5G의 기준으로 최대 전송속도 20GBps, 체감 전송속도 100Mbps, 지연시간 1ms 이하, 1제곱킬로미터 반경 내 100만 개의 기기 연결, 시속 500km의 고속 이동성 지원 등을 굴줄이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5G는 이전 세대와 달리 상당히 도전적인 구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6GHz 이하의 저대역 스펙트럼 FR1의 경우 3G, 4G에서도 사용되던 구간이지만 24GHz 이상의 고대역 스펙트럼 FR2를 더 할당받게 됩니다. 특별히 고대역 주파수를 더 할당한 이유는 그 장점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역으로 갈수록, 즉 통신신호가 고주파수로 될수록 마치 비행기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장애물 없이 비행할 수 있듯 방송, 라디오, 군용 등 여타 용도로 할당되지 않은 주파수 영역이 많아 더 넓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고, 이미 할당된 신호들에 의한 간섭이 적은 데다 고주파수의 특성상 정보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주파수의 조밀한 부분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주파수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조밀함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고주파수의 신호 자체가 가지는 개복치적 특성, 길이가 짧아지고 신호의 직진성이 강해지며 공기 등 매질에 의한 에너지가 흡수되는 감쇄가 커지는 특성 때문에 통신을 위해선 단말과 기지국 간 거리가 짧아져야 하고 나무, 건물 등 장애물이 적어야 이론적 성능이 나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고주파수 대역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선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종전보다 더 밀도 있게 설치해야 하고, 그럼에도 신호 경로상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5G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이용하기에 장애물 때문에 비용 대비 퍼포먼스가 나오기 어렵고, 5G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지원하기엔 그 자체로 기지국을 높은 밀도로 설치할 큰 요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4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데, 앞서 통신 3사가 반납하였던 28GHz 주파수 또한 이 밀리미터파에 해당하는 고대역을 반납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선 주로 저대역 스펙트럼인 3.5GHz 대역에서 5G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3.5GHz 대역 통신만으로도 5G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했듯 저대역 스펙트럼이라 하더라도 이미 주파수 대역의 사용처들이 정해져 있어 큰 규모의 대역폭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주파수의 물리적 특성상 고주파일수록 더 빠르게 디지털 정보를 담아보낼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해 저대역
저대역 스펙트럼의 이용만으로는 체감 전송 속도 100Mbps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최대 전송 속도 20GBps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대역의 주파수 대역만을 이용하여 5G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분명 LTE보다 빠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만한 값어치를 할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국내 통신 3사의 5G망에서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96.1Mbps로 LTE 평균 151.92Mbps 대비 약 5.9배 빠른 수준에 그쳤었죠. 그러나 어쩌면 720p 영화 한 편을 LTE에서 16초 걸려 다운받던 것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레벨의 자율주행의 구현, 온갖 센서들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예측하며 판단해야 하는 스마트 시티의 구축, 고해상도의 영상, 어쩌면 3D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AR, VR 콘텐츠의 제공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신 3사가 28GHz 대역을 포기한 것은 그러한 미래로부터 하나둘 아니 여러 걸음 멀어졌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 또한 28GHz 대역을 보유하고도 2021년 3.7GHz에서 3.98GHz의 저대역 스펙트럼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여 455억 달러, 약 51조 원을 들여 160MHz의 대역폭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버라이즌은 5G 서비스 상용화에 있어 28GHz 대역에서의 지나치게 낮은 연결률 때문에 급하게 저대역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이 필요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28GHz 대역을 이용한 5G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라이즌은 LA 다저스 경기장, 미국 내 주요 쇼핑센터 등에 28GHz 5G망을 구축하였고 우리 정부와 통신사, 장비 제조사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28GHz 5G망의 붐지를 실측하였을 때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66GBps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재 통신 3사의 주파수 대역별 5G망 구축 현황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5G 서비스가 가능해질지 5G에서 발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5G에서도 LTE에서 사용되었던 OFDMA와 마이모 기술이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신호를 특정한 방향으로 집중되게 보내는 빔포밍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안테나의 전파, 빔은 동심원 모양으로 퍼지는데요. 이 경우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는 곳에도 신호가 전달되는 비효율이 있죠. 따라서 사전에 빔을 보낼 수신기의 위치를 파악 혹은 예측하고 복수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수신기 방향 쪽으로 빔을 보강시키고 빔을 보낼 필요가 없는 방향으로는 상쇄시키어 빔의 방향성을 구현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빔포밍 방식은 하나의 예시이고 사전에 빔을 보낼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여 빔을 형성할지 그리고 빔포밍의 목적에 따라 빔포밍의 구체적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죠. 밀리미터 웨이브의 경우 길이가 짧고 회절성이 약하며 공기의 흡수율이 높아 셀 커버리지, 즉 한 대의 기지국이 서비스할 수 있는 영역이 작습니다. 그러나 빔포밍을 이용하면 특정 사용자에게 높은 강도의 신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신호 강도가 세져 감쇄가 되더라도 목적지까지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매시브 마이모 기술입니다. 기존 LTE는 2x2 혹은 4x4, 즉 기지국과 핸드폰이 각각 2개에서 4개의 안테나를 이용하였지만 매시브 체제에서는 더 많은 안테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빔포밍이 가능한 다수의 안테나들과 목적에 맞게 안테나를 배열시킴으로써 신호를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어 원하는 지역에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할 때 신호들이 구별되도록 처리함으로써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다만 다수의 안테나를 밀집된 공간에 배열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테나의 형태, RF 모듈, 빔 관리와 자원 할당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더 필요하죠. 세 번째는 스몰셀입니다. 일반적인 기지국보다 작은 셀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기지국을 의미하는 스몰셀은 주로 도심의 사용자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데이터 처리를 분산시키고 처리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축되고 셀 커버리지의 크기에 따라 마이크로셀, 피코셀, femto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스몰셀들을 밀도 있게 배치함으로써 기존 밀리미터 웨이브 기지국의 작은 셀 커버리지와 감쇄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5G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6G에 대한 소식이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는데요. 6G의 주파수 대역은 2013년 후보 대역 선정을 거쳐 2027년에 확정될 예정이고 미국은 7에서 24GHz의 대역을, 중국은 6GHz 대역을 미뤘고 결과적으로 선정된 후보 대역은 4.4에서 4.8GHz 중 일부, 7.125에서
8.4GHz 중 일부 14.8GHz에서 15.35GHz 대역으로 6GHz 주파수 대역을 와이파이용으로 할당하였던 우리나라와 미국에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지만 24GHz 이상의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용하려는 도전에선 다소 후퇴한 듯 하죠. 그럼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총집합되어 5G, 6G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이 거대한 기술을 제대로 상용화하기 위해 날밤을 새며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혹독한 실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시했던 공대 선후배님들을 생각하며 언젠가 24GHz 이상의 대역에서도 빵빵 터지는 기술을 발굴하여 애플 비전 프로 속 가상의 여자친구를 사실감 있게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